여러분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시나요? 저는 2017년쯤부터 미국이 예전에 그 강력하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러한 체감이 더 와닿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정세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냉전 시대와 같은 대립 구도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냉전 체제라고 하는 대립 구도에 살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9.11 테러는 미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로 이라크 전쟁,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고난은 미국의 경제를 급속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붕괴되었고 무리한 양적 완화로 연방정부의 빚은 무려 10조 달러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2022년인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편 미국이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동안 중국은 차근차근 미국을 추격해 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총 GDP는 미국의 4분의 3 수준으로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의 군사력만큼은 미국에 많이 뒤처집니다. 군사력에서 여전히 양국 간의 격차가 큰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은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단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격차를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로도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에 비해 많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군력의 경우 미국은 압도적인 물량과 함께 F-22, F-35 등의 질적으로도 중국을 압도하고 있죠. 해군력 역시 11대의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러한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위에 말한 군사력 비교는 전장의 위치나 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통계들이죠. 저런 통계를 믿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였다가는 아주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전장은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은 중국이 홈 그라운드의 입장이고 미국은 원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매우 불리합니다. 중국은 홈 그라운드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련선을 설정하고 그 안으로 미국의 함대가 들어오면 대함 탄도미사일로 격침시키겠다는 전략이죠. 이 전략을 통해 중국은 수성전 형태로 전투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부담스러운 공성전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 칼을 들고 달려든다면 중국은 지뢰를 설치하고 먼 거리에서 화살로 싸우는 것이죠. 중국의 이런 전략의 중심에 있는 무기가 바로 대함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먼저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DF-21 대함탄도미사일은 3000km의 사거리를 가졌으며 중국 본토에서 남중국해로 진입한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함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 팔라우 섬을 잇는 2선까지 함대를 후퇴 배치해야 합니다. 보통 항공모함의 작전 반경은 1000km 내외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군사작전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미사일이 무서운 것은 가장 진보된 방식인 MARVA 방식의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탄두의 자체적인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고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DF-21은 MARVA 방식의 탄두가 5개나 탑재되는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탄두는 각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죠. 방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동시에 5개의 탄두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이런 탄도 미사일은 미국의 이지스 체계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다음에 소개될 무기입니다. 중국의 비장의 무기 DF-17은 방어 불가능의 절대 무기입니다. DF-17은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순항미사일도 아닌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입니다. 극초음속 글라이더라고 불리는 이것은 상승 단계에서는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나서는 급강하를 하게 되고 궤도를 이리저리 변화시키죠. 물론 이러한 회피기동은 많은 탄도미사일에도 적용된 기술입니다.
우리가 가진 현무 미사일도 이러한 기동을 하고 있고 어지간한 탄도미사일들은 이러한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초음속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궤도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탄도미사일들은 종말 단계 중에서도 마지막 단계에 회피 기동을 한다면 이 극초음속 무기는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회피 기동을 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날아가는 물체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동을 통해 상대방의 탐지망을 회피하기 때문에 탐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로 DF-17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죠. 중국은 이미 90년대부터 이러한 무기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금전적인 이유로 이 분야에 대해 소홀히 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중론이죠. 중국의 이러한 무기들은 현대 전쟁의 양상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거함 거포주의가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무용지물이 되었듯이 중국의 이런 무기들로 인해 항공모함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10조 원짜리 항공모함이 중국의 대한미사일 한 방에 파괴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함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가 과연 미국의 항공모함을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논란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모함의 경우 함재기를 이함시키기 위해서 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야 맞바람으로 더 많은 양력을 받아 함재기가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모함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DF-21이나 극초음속 무기의 탄두에는 자체적인 유도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두에 유도장치가 달렸다 해도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탄두의 유도가 얼마나 정밀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나 DF-21의 경우 종말 단계에서 탄두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받아 마하 15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함탄도미사일이 항공모함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거리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공위성, 이지스 레이더, 조기 경보기 등에 연계된 통합 네트워크는 중국의 미사일이 어느 고도에 있던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DF-21이나 극초음속 무기들은 정밀한 유도를 위해 자체적인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레이더가 미국의 전자전 공격에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대만 주위에서 벌어진 미중 간의 대치는 미국의 전자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중국은 전투기와 구축함 등을 동원하여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의 전자장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펠로시가 탑승한 전용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자전 공격으로 중국의 전자장비가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이러한 전략과 무기들은 미국의 패권을 충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역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맞춰 끊임없이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에 맞서는 미국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